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 죽음이 미치는 남은 영향들은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은 죽음에 대해서 누가 가장 안타까울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본인일까? 아니면 남은 가족들일까라는 거죠. 물론 본인도 안타까울 겁니다. 내가 이렇게 죽을 줄 알았으면 조금 더 다르게 살아볼 수 있었을 겁니다.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 묘비에는 어떤 문구가 적힐까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기억을 할까? 뭐 이런 게 돌아가신 분의 이야기일 겁니다. 근데 사실 돌아가신 분의 이야기는 그거는 누구나 다 사람은 한 번 다 죽기 때문에 뒤안길로 잊혀지게 마련이겠지만 남은 가족들의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거예요. 근데 남은 가족들의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하더라라는 겁니다. 어, 재산이 정리가 안 됐을 때 형제 간에 그 싸움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죠. 실제로 제가 알았던 한 기부자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내가 기부를 하고 싶은데 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제가 들려드릴 많은 이야기들에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날도 그랬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어떤 기부입니까? 물었을 때 유산 기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누구의 유산 기부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내 형제의 유산 기부입니다. 지금 혼자 사시던 형제분 한 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7남매 중에서 유일하게 결혼을 하시지 않은 그 한 분의 형제가 싱글로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싱글로 사실 만큼 굉장히 열정적으로 사업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큰 돈을 잃었고 실제로 성공했고 엄청나게 많은 돈이 있었지만 결혼을 하지 않았고 가족도 없고 혼자 계시다가 돌아가신 거죠. 법적으로 그 모든 재산은 형제들한테 가게 돼 있습니다. 형제가 6이에요. 이 6명의 형제들 사이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라는 거죠. 사실 그 형제가 죽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 사람의 돈이 우리한테 올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가장 어린 형제가 제일 먼저 세상을 떠난 거예요. 다들 연세가 더 많으신 분들이었는데 우리 막내가 갑자기 세상을 뜨니까 연세 드신 분들한테 이 돈이 6분의 1로 쪼개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6분의 1로 쪼개지게 된 상황이 되니까 이 이제 상속을 받을 상속인들의 생각이 자꾸 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땅도 있고 건물도 있고 또 현금이 아주 일부 있고 주식도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는 어떤 재산을 나눠 가질 것인가? 나는 주식이 더 좋다. 나는 어떤 땅이 더 좋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상속의 과정에서 굉장히 크게 부담이 되는 것이 세금이에요. 만약에 돌아가신 분께서 현금의 재산을 어느 정도 많이 남겨두셨다면 그 현금으로 충분히 세금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현금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부동산이나 뭐 이렇게 건물이죠. 건물, 집 이런 게 이제 현금화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 거예요. 또 이제 세금 제도가 있죠. 양도세라는 게 있어요. 집이나 뭐 이런 것을 사서 나중에 팔게 되면 내가 샀을 때의 가격과 지금 팔게 되는 시점이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면은 차액이 생기잖아요. 내가 2억에 샀는데 10억이 됐다. 8억만큼의 소득이 생기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는 게 우리나라의 제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양도 차액이 있기 때문에 그걸 현금으로 갑자기 세금을 내려고 하면 이 상속인들은 건물은 받았는데 세금 낼 돈이 없네?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 문제가 더 복잡해집니다. 이런 상황 앞에서 돈은 받고 싶은데 내가 물려줄 준비가 되지 않아서 벌어지는 이런 일들, 이런 것들이 이 형제가 겪은 일들입니다. 결론은 어떻게 됐냐? 한 3년 동안 소송을 하고 형제들끼리 여러 가지 의견 충돌을 하고 나중에는 각각의 형제들이 등을 돌리게 됐고 서로 얼굴도 맞이하지 않게 됐고 형제뿐만이 아니라 형제의 자녀들까지도 서로 소원해지고 결국 세금으로 또는 소송 비용으로 굉장히 많은 재산이 다 소진됐고 각자에게 돌아간 재산들은 한 몇천만 원 수준의 재산만 돌아가고 거의 100억에 가까운 돈이 다 엉뚱한 비용으로 쓰였다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지켜본 저로서도 굉장히 충격이었고 이게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이럴 수 있구나라는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제 일찍 사별한 어떤 한
50대 남자 가장의 이야기입니다. 와이프를 너무 사랑했어요. 근데 이 와이프가 갑자기 돌아가실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던 거죠. 갑자기 부인이 하늘나라로 간 데 대한 슬픔, 속상함, 또는 제대로 돌보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 이거는 1차적인 문제입니다. 처가에서 이 남편을 비난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안 돌보고 왜 이렇게까지 되었냐라는 책임을 묻기도 합니다. 또 이제 혼자 살아가기 때문에 어떻게든 생계를 이어가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냉장고에 음식을 할 줄 모르지만 음식도 사다 놓기도 하지만 입맛이 없어서 잘 안 먹게 되기도 해요. 그래서 냉장고에 음식을 사놓고도 자기가 스스로 찾아 먹게 안 되니까 냉장고에 곰팡이가 끼어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알지를 못합니다. 자녀들이 있었지만 자녀들도 이미 다 출가를 해서 가끔씩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잃어버린 엄마의 자리는 굉장히 크지만 그 아버지가 나머지 살아가야 될 생을 위해서 누군가 엄마의 자리를 대신하는 거는 받아들이지 못할 일인 거예요. 이런 문제는 어떨까요? 라는 거죠. 죽고 나면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속상한 일도 있고 잘 준비된 사람들에게는 아주 평안하게 아무 일이 없던 것처럼 자녀들에게 재산이 물려지고 형제들 간에 평안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준비할 줄 몰라서 준비되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카라라는 유명한 아이돌 걸그룹이죠. 그 멤버였던 구하라 양. 구하라 양의 이야기는 살았을 때는 아이돌로서 유명을 했지만 비극적인 가족의 이슈가 전 국민에게 다 알려진 사건이에요. 엄마가 9살 때 하라 양을 떠났고 그래서 엄마를 보지 못하고 두 남매가 자라났는데 이 구하라 양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심경의 이유로 이제 죽음이라는 길을 선택을 했을 때 죽음 이후에 그녀의 재산이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대목에서 갑자기 사라진 어머니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재산 중요하죠. 그 재산이 절반이 이 늦게서 나타난 어머니에게 절반이 갔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제 당사자들과 가족들과 또 지켜보는 전 국민이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엄마와 자식 간에 정이 있는 거고 그 기대하는 역할들이 있는 것인데 그 엄마의 역할을 다 이행하지 않은 그녀에게 어떻게 이 재산이 갈 수가 있겠느냐. 이런 일이 있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제도에는 유류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엄마는 가져갈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이런 것들을 막을 수도 또는 대비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이 죽음이라는 걸 멀리하고 상속이라는 것을 죽을 때 가서야 생각해 볼 문제이냐 아니면 살아있을 때 한 번 더 생각해 볼 문제이냐라는 걸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정리를 좀 해볼게요. 상속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남길 것이 많고 또 돈도 중요하지만 돈이 아닌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무엇을 남기고 어떻게 남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지만 막상 준비되지 않은 것이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준비되지 않았을 때의 그 비극과 어려움, 그것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어떻게 잘 준비할 것인가가 중요해지지 않을까요? 다음 강의에서는 이 이야기에 이어서 어떻게 우리가 잘 남길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신혜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상속의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 중에 화목을 어떻게 물려줄 것인가, 우리가 유산으로 남겨주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덕목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고 싶습니다. 계획한 대로 사라지나요? 안 되죠. 네, 계획은 하지만 사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경우에 계획을 하고도 그대로 되지 않아서 속상해하거나 서운해합니다. 그리고 알 수 없죠.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예측하지 못하는 사건과 사고들이 난무를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한테 절대로 피해갈 수 없는 하나의 사건이 있죠.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든 사람에게 반드시 한 번은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계획을 하고 우리가 죽음을 대비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아주 예외적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 알 수는 없으나 미리 언젠가 그런 일이 벌어질 때 나는 내 가족들에게 남겨주고 싶은 말이 있다. 이걸 전하는 게 유언이라는 걸 겁니다. 보통 우리가 유언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순신 장군을 떠올리죠. 그죠? 명량이라는 영화를 보면 아주 멋있게 이순신 장군이 화살을 맞고 전쟁 중에 나의 죽음을 적들에게 알리지 말라 하고 사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유언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과연 유언이 그런 것일까? 실제로 병동에 가거나 돌아가시는 어르신들의 삶을 만나서 그분들이 어떤 유언을 남길 수 있나 하고 마지막 장면들을 지켜보다 보면 대부분이 유언을 못 하십니다. 이유는 체력이 다 소진되시는 거예요. 마지막 돌아가시는 장면은 누가 됐든지 간에 정신이 약간 희미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력이 다 쇠하는 거예요. 그게 질병이든 사고든 누군가한테 또렷이 의식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건강한 상태에서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미리 우리가 준비해두지 않는다면 유언이라는 건 사실 만들어지기 어렵다라는 되게 현실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유언장, 그럼 언제 쓰는 것이 좋겠느냐? 평소에 써두는 것이 가장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유산기부라는 이런 기부 제도를 이제 통해서 많은 분들이 유산을 남기시는 것들을 실제로 받아보게 되니까 사실 제가 의문을 품었어요. 내가 유산으로 기부를 하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걸고 찾아오시는데 이분이 이거를 지금 문서로 남기신다고 해서 언제가 그때가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5년을 기다려야 할지 10년을 기다려야 할지 심지어 20년을 기다려야 할지 제가 어떤 분의 유산 기부는 한 15년을 기다렸다가 받은 적이 있어요. 처음에 오셨을 때는 그분이 굉장히 체력적으로 안 좋으셨어요. 이제 건강이 악화가 되셨고 이분이 파킨슨씨 병이 있으셨던 거예요. 근데 파킨슨씨 병의 특징이 뒷걸음질 치는 병이라는 게 별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리가 약해서 이제 걸음을 제대로 못 걸으시고 뒷걸음질 치다가 넘어지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이 고관절이 이제 넘어짐으로 인해서 고관절이 부러지거나 하면 이제 이거는 노인들의 건강에 굉장히 치명적인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파킨슨씨 병은 노인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병인 거예요. 이제 다리가 부러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항상 갖고 있는 병인 거죠. 그래서 이 병을 갖고 계신 기부자께서 유산 기부를 갖고 오셨을 때 나는 얼마 살 가망이 없다. 그리고 그때까지만 내가 살면 되니까 어떻게 기부 처리하도록 하자 하고 우리가 서약을 했습니다. 근데 기부를 하시고 나서 저희가 너무 감사해서 보살펴 드렸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딸처럼 손주처럼 할머니 댁에 가서 인사도 해드리고 냉장고에 고기도 사다 넣어드리고 방문해서 말벗도 해드리고 그랬습니다.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는데 건강이 자꾸 좋아지시는 거예요. 나 너무 행복하다. 내가 살았던 평생 중에 지금처럼 행복했던 적이 없다 하시면서 10년을 넘기시고 15년까지 거의 가셨던 것 같아요. 물론 마지막에는 이제 병원에 좀 입원하시기도 하셨는데 굉장히 노년을 행복하게 사시다가 돌아가신 적이 있습니다. 유산 기부를 당장 한다고 해서 지금 유산이 누군가한테 넘어가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유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아직 건강할 때 내가 지금 만약에 올해 무슨 일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재산이 됐으면 좋겠다. 내 묘비에는 어떤 표현을 써줬으면 좋겠다. 또 내가 아끼던 물건은 누구한테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식의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만약에 라는 나의 죽음의 상황, 그거를 잘 적고 정리해 두는 것이 유언장입니다. 근데 우리는 유언장에 대해서도 잘 모르지요. 유언장은 법적인 계약서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법률상으로 만들어 놓는 일종의 계약서인 거예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간의 계약서입니다. 그래서 이게 효력이 있으려면 법률에서 요구하는 아주 엄격한 요건들을 따르지 않는 유언장은 무효라는 거예요. 내가 남겼고 내가 사인을 하면 다 유언장이냐?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유언장을 써놓고도 그 법률의 요건을 지키지 않아서 무효 처리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법률가의 도움을 받는다거나 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요청을 해서 제대로 된 유언장을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 유언장을 썼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느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아, 되게 어렵네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언장이 왜 중요해지느냐라는 겁니다. 사실 유언장이 없이도 우리나라는 친족법에 근거해서 법정 상속인이라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1순위는 배우자, 직계 존속과 비속이죠. 자녀와 부모가 있을 경우에는 자녀 부모에게 재산이 갑니다. 그리고 만약에 직계가 없을 경우에는 단계, 형제들에게 또 갑니다. 형제의 자녀들에게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족 중심으로 재산이 자동적으로 순서가 정해져 있고 몇 퍼센트까지 어떻게 간다라는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유언장을 쓰지 않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유언장을 쓰고 싶은 사람이 법정 상속의 지분과 내가 물려주고 싶은 내용이 다를 수가 있죠. 형제가 똑같이 있지만 그중에 한 명은 끔찍히 부모를 더 챙기는 자녀가 있을 수 있습니다. 10손가락 중에서 더 아끼는 손가락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어요. 그 한 사람이 너무 고마워서 그에게 나를 책임져 준 만큼 내가 더 주겠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너무 많은 것들을 물려주면 그게 무효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유류분이라는 제도입니다. 어느 정도 이상의 자녀들이 각자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으로 정해놓은 그 내용을 벗어나는 만큼을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이 줬을 경우에 원래의 권리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소송을 통해서 되찾아올 수 있는 게 유류분이라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 마음이 한쪽으로 쏠린다고 해도 유류분을 넘어서면서까지 그 사람에게 그 애정을 표현을 했다가는 오히려 남아있는 사람들끼리 싸움이 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유언에 얽힌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유언장을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유언장을 쓴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느냐? 사실 그렇지도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무엇이 유효한지에 대해서 알아둘 필요는 있겠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유산을 기부하거나 유언장을 쓰시는 분들의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더 지혜로운 분들의 이야기가 보이는 거예요. 무엇일까? 유언장보다 더 중요하고 법보다도 훨씬 더 앞서가는 지혜로운 이야기가 이게 생전의 부모의 원칙과 가르침이더라라는 겁니다. 배운 대로 행동한다고 하죠. 네, 부모의 삶이 어땠느냐, 그 자녀의 삶을 보면 부모를 유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스갯소리처럼 그런 얘기들을 하기로 해요.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배우자의 가정을 먼저 가서 봐라. 그러면 그 가정에 어떤 모습이 있느냐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하긴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그 가족의 내력들이 그 사람한테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부모가 평소에 유언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내가 어떻게 유언을 남길 것이다. 나는 재산을 어떻게 썼으면 좋겠다. 자녀들에게 이렇게 너희들에게 넘겨줄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너희가 관리를 해라. 라는 식의 언지를 평소에 부모가 해 두었다면 자녀들은 그거를 간직을 해 놓는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이런 뜻이 있었구나.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가 어려우니까 하지 않습니다. 왜냐? 죽음을 전제로 하는 이야기거든요. 내가 만약에 무슨 일이 있으면 이렇게 해라 라는 말을 꺼내려면 그 전에 내가 먼저 죽음이라는 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다면. 근데 우리는 설마 나한테 무슨 일이 있겠어?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일어날 그때에 이렇게 하라는 얘기까지 진도를 못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우리가 미처 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이제 사후에 드러나게 되는데 숨겨진다고 숨겨지지 않은 이야기들이 사후의 이야기들이라는 거예요. 한 번은 전화가 또 왔습니다. 어느 기부자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제가 몸이 좋지 않아서 기부를 다 하고 싶습니다. 내가 가진 전 재산을 언젠가 내가 만약에 죽게 된다면 대학에다가 돈을 남기고 싶습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기부자를 찾아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왜 기부를 결정하셨는지, 가족 관계는 어떠신지, 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결심을 하게 되셨는지 소상하게 물었고 그 기부자도 소상하게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자기가 결혼을 하지 않았고 어머니가 먼저 같이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이 재산이 이제는 나한테 별 쓸모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죽게 되면은 그거를 대학에다가 기증을 하고 싶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역시 계약서를 썼습니다. 유산 기부를 받았죠.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일에 책임을 맡았었기 때문에 그분을 추모하는 마음으로 장례를 직접 손수 치러드리고 장례식장에서 뭐 몇 되지는 않지만 이 고마운 뜻을 받은 우리 사람들끼리 장례식을 일정 정도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분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장례식장에. 모르는 분인데 이제 고인의 이름을 대면서 장례식장에 나타나신 거예요. 어떤 분이시냐라고 여쭤봤더니 내가 형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분명히 저희가 유산 기부를 받던 당시에는 형제가 없었어요. 무슨 일이죠? 라고 이제 여쭤봤고 그분이 얽힌 가족의 비화를 나중에 말씀을 해주시는데 사실은 이제 배다른 형제가 있었던 거예요. 서로 핏줄이 다른 형제가 있었고 이제 어머니가 두 분인 가정에서 한쪽의 가정과 또 다른 가정의 형제들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형제는 이제 40년 만에 처음 찾아오는 것 같다 하면서 40년 만에 오셔서 유류분을 청구를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제도이기 때문에 드리지 않을 방법이 없어서 유류분을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지켜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40년 동안 이분이 감추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구나. 자기의 기부를 아무데도 알리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저희한테 당부를 하셨거든요. 그 아무데도 알리지 말라는 이야기가 저는 굉장히 평범하게 들었었습니다. 아무데도 알리지 말라. 그냥 나는 겸손하게 조용히 기부하고 싶다. 어디에다가 시끄럽게 쇼업하고 싶지 않다라는 이야기로 저는 받아들였는데 나중에 생각을 하고 보니까 우리 가족의 어떤 슬픈 이야기가 바깥으로 퍼져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이분의 속마음이었겠다라는 거를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살다 보면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좋게 의도한 일도 있고 의도하지 않은 일도 있습니다. 또 하다 보면 사고가 생기기도 하고 의도하지 않게 불편한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조용하게 감추어 두거나 내 뒷전에다가 죽을 때까지 나만 아는 사건으로 넘겨놓고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죽고 나면 다 드러나게 되더라라는 거죠. 죽음이 끝이 아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대학 교수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조용하게 상담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어떤 일이십니까? 대학 교수님이셨기 때문에 당연히 학교에 관한 이야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딸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분에게는 아주 늦게 얻은 따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노년에 얻은 따님이기 때문에 금이야 오기야 애지중지 키우셨고 그리고 마침내 이제 결혼을 또 시키셔서 출가했습니다. 근데 출가하고 난 이후에 사위도 따님도 직업이 없이 1년, 5년, 10년 이렇게 계속 자녀가 하나 생길 때도 계속 그 상태로 지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매달 한 번씩 전화가 온답니다. 무슨 전화일지 상상이 되실 겁니다. 이달에도 필요합니다. 라고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이 교수님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물도 있고 당신이 모으신 재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두 달 따님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 이제 살림살이를 챙겨주시는데 이렇게 마치 은행의 현금 인출기처럼 다달이 아버지로부터 돈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아는 따님의 가족들은 아마도 굳이 직업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기도 하셨던 것 같아요. 결국 이 교수님은 계속해서 주시다가 어느 날 결심을 하셨어요. 내가 이거를 계속해서 이렇게 주는 것이 좋은 방식은 아닐 수도 있겠다. 과연 딸에게 계속해서 돈을 준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이냐? 아니다. 이제 내가 줄 때까지는 주고 나의 정리는 다른 방식으로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잡수시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실제로 어떻게 결정하셨는지는 결과는 다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진짜 문제는 우리는 어떤 것들을 자녀에게 남겨야 되고 무엇을 줄 수 있고 어떤 것들을 삼가야 될 것이냐 이런 고민들을 더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 갈등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한 지혜로운 할머니는 어떻게 하셨냐? 자신이
이분은 북한에서 피난을 내려오신 분이셨어요. 혼자 홀몸으로 피난을 내려오셨고 그 어려운 시절에 행상을 하셨습니다. 길거리에서 수세미도 파시고 뭐 여러 가지 잡화들을 파시면서 한 푼, 두 푼 돈을 모으셨어요. 그렇게 모으신 돈으로 어느 날 찾아오셔서 2억 원을 장학기금으로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기부금을 잘 받고 계속해서 할머니하고 관계를 유지하면서 할머니하고 대화도 주고받고 그 이후의 삶도 이제 같이 정리해드리고 상담도 해드리기 시작을 했고 결국은 나중에 이 할머니께서 몇 년 지나고 나서 내 남은 재산도 어차피 나는 혼자이기 때문에 다 기증을 하고 싶다라는 상담을 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혼자 계시니까 그러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얘기를 안 하고 싶었는데 내가 감춰둔 얘기가 하나 있다. 어떤 얘기인가요? 했더니 사실은 내가 결혼을 한 번 했었다. 결혼을 한 번 했는데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전처의 아들이 있었던 거예요. 전처의 아들이 있었고 남편은 돌아가셨는데 전처의 아드님이 아직 할머니의 호적에 남아 있으신 거예요.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이냐, 내 재산을 다 물려주시는 게 좋은 것이냐,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 내가 결정을 해야겠다라는 것들을 소상하게 상담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 할머니는 누군가의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서 친자관계 부존재 소송이라는 게 있습니다. 서로 친자관계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모른 채 하고 사시는 건 아닙니다. 미리 그 친자가 아닌 그 자녀분에게 일정 정도 내가 그래도 어미 노릇은 하겠다. 이만큼의 재산은 너에게 주지만 나머지 재산은 더 의미 있는 곳에 쓰고 싶다 해서 미리 통보를 하시고 미리 유산 기부를 하시고 자신의 손으로 다 정리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실 때 그 양아들이죠. 양아드님께 그렇게 주시겠다라는 걸 미리 알리셨기 때문에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이 양아드님은 그 곁을 지키시고 돌아가시고 나서 유산의 일부를 그 양아드님께 그리고 기부할 곳에 나눠서 주신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전혀 잡음이 없었습니다. 이게 준비를 한다라는 것, 언제 우리가 어떤 끝이 있을지 알지를 못하지만 내가 그런 일이 닥쳤을 때 내 뒤처리를 누가 해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많은 자녀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 아버님이 연세가 드셨는데 아버님 스스로 말씀을 안 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이야기를 꺼낼 수가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 이야기를 하겠냐. 근데 가만히 내버려 두시면 자녀들 간에 서로 의견이 안 맞는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가족의 문제라는 거죠. 같은 어머니 품에서 자란 형제들이지만 출가를 해서 서로 다른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가정을 이루면 며느리도 생기고 사위도 생깁니다. 며느리마다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생각이 다릅니다. 더군다나 부모님의 유산에 대해서 가족들, 서로 다른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상의를 할 때 부모님이 아무런 의사를 안 남겨두시면 순전히 형제들 간의 합의로만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죠. 결국 부모님들이 화목한 유산을 남기실 수 있으려면 당신 스스로 살아계실 때, 아직 건강하실 때 어떻게 내가 자녀들에게 싸우지 않도록 미리 나누어 줄 것인지 결정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겁니다. 돈도 그렇지만 돈이 아닌 다른 중요한 자산에 대해서도 사전에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의 삶, 죽음, 아무도 계획대로 되지 않지만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내 마지막에 무엇을 어떻게 남길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이 깊이 드신다면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올해 어떤 유언장을 한번 써보실 것인가, 연말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내년의 삶이 더 알차지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때에 제가 오늘은 이제 유언장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유언장 얘기하면 좀 묵직해집니다. 유언, 그러면은 이제 이순신 장군 생각나시잖아요. 장렬하게 돌아가시면서 나의 죽음을 적들에게 알리지 말라. 이렇게 이제 죽기 직전에 하는 얘기가 유언입니다. 그러니까 유언장 그러면은 마치 내가 당장 한 달 후에 또는 1년 후에
죽을지도 모르니까 그 죽을 때를 대비해서 돈을 뭘 남겨놓겠다 하고 쓰는 그 장면이 연상이 돼서 내가 유언장을 쓰면은 당장 죽음을 겪어야 될 것처럼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음 좀 나중에 생각하고 싶어 하고 죽음을 밀어 놓는다는 게 유언장도 같이 밀어 놓는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얼마나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이 큰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싫든 좋든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사람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언젠가 반드시 닥칠 그날의 이야기를 들여다보기 위해서 가장 좋은 장면은 누군가의 장례식장에 가보는 겁니다. 그럼 그 장례식장에서 어떤 장면들이 펼쳐질까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허망한 죽음도 있습니다. 정말 이 나이에 이렇게 갑자기 하늘로 갈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사라진 누군가의 죽음에 받아들이기조차 어려운 비통한 죽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죽음은 이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다가 비로소 이제 평안한 상태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돌아가셨지만 이조차도 위로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죽음도 있습니다. 어떤 죽음은 수백 명이 와서 조문을 하고 그 가족들을 위로하고 방문하면서 인사하고 덕담을 하는 장례식장도 있지만 썰렁하게 비어있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장례식장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장례식장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의 그 겪는 상황들과 준비된 상황들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더 적나라한 것은 저녁에 손님들이 다 돌아가시고 나서 가족들만 이렇게 모여 있는 그 방인 거예요. 조문하신 봉투도 다 열어보고 누구 집에서 얼마나 봉투가 들어왔니, 형님이 더 많이 오셨니, 뭐 동생 댁에서 더 많이 손님이 오셨니 해서 이거를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뭐 이렇게 좋은 분위기로 화합해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촉각이 곤두섭니다. 이거 불편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래서 부모님 재산 나누는 얘기는 언제 시작할까?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남긴 사람의 재산 얘기가 먼저 나옵니다. 근데 아주 괜찮은 경우는 별로 그런 얘기가 나올 틈도 없이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다 정리를 해두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유언장을 다 작성을 해주신 거예요. 내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이 집과 이 재산은 누구에게 준다. 왜냐하면 그 녀석이 적어도 내 뜻을 되살려서 내 집에 들어와서 살면서 나를 기억해 줄 것 같다. 그러니 이 집은 누구한테 간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유언장에만 담아 놓는 게 아니라 미리 이 집은 누구한테 주기로 했다라고 살아계실 때 모두에게 공개를 해 주시는 거예요. 당장은 불편합니다. 왜 그거를 그쪽에다 주셨어요? 저한테 주시지. 뭐 이런 얘기가 오가게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사실은 받아들이는데 우리한테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돌아가시고 나서 부모님을 다시는 볼 수 없다라는 그 슬픈 마음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내가 이 마음속에다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아직 정리도 안 돼 있는데 그 상황에서 서로 형제들끼리 돈을 어떻게 나눌까 이야기하는 걸 하다 보면은 굉장히 스스로 이중인격자가 된 것 같기도 하고 이 삶에 대해서 너무 불편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부모님을 여인 마음에 우리들끼리 이런 이야기로 다투어야 되나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 마음이 들면 또 다행입니다. 그 마음을 챙겨볼 틈도 없이 정말 법정으로 막 연달아서 속도감을 내는 가정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유언장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한 15번 정도 유언을 받아봤습니다. 제 부모님이 15분 계신 거는 아니고요. 제가 이 모금을 오래 하다 보니까 기부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연세가 드셔서 내가 죽기 전에 내가 가진 자산이 조금 되니 이거를 어떻게든 좋은 의미로 썼으면 좋겠다 하고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분들의 유산을 어떻게 남기시는 게 좋겠다. 그분의 입장에서 이제 상담을 하다 보니까 가족의 이야기를 모르면 상담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가끔씩은 격앙이 돼서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굉장히 노여워서 오시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들한테 지금 지독하게 못 들을 소리를 들어서 저놈한테는 한 푼도 안 남겨주고 싶다. 그러니
재단에다가 100% 기부를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말씀이 진심일까 아니면 순간 노여워서 저러시는 걸까 하고 그 입장을 돌이켜서 가만히 듣다 보면은 그냥 속마음이 그렇다라고 표현하시는 거지 정말 안 주시고 싶다 그런 마음은 아니신 거예요. 한켠에는 속상한 마음이 있으신 거죠. 내가 너에게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주려고 하는데 왜 내 마음을 몰라주니? 왜 너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것에 대해서는 들을 생각을 안 하고 너가 보고 싶은 것만 보니 하는 이 마음이 속상하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주고 싶은 것은 돈뿐만이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주고 싶은데 근데 이 돈을 받으려면 돈을 지키는 능력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 하는 게 주는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줬는데 지킬 능력이 없으면 돈이 얼마나 버틸까? 오래 버티지 못할 거라는 걸 아시는 겁니다. 이제 돈을 벌어보신 분들은 그걸 아세요. 내가 이걸 버는 동안에 얼마나 안 쓰고 쓰는 원칙을 정하고 아끼고 굉장히 붙들고 있느라고 고생한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돈이 저절로 그 자리에 있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것들을 주는 분은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 적어도 내 자녀가 이 돈을 받을 때는 지킬 준비를 해라. 그리고 그 이야기를 좀 소중하게 귀 기울여서 들어줘라 라는 게 그 바람인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건 잔소리 같고 돈이 더 중요한 거죠. 이런 서로 상대가 다른 그런 입장에서 유언장을 안 써놓으신 채 갑자기 그날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고민만 하다가.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저는 시간이 항상 제 편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닙니다. 갑자기 닥칩니다. 정말 도둑처럼 그 사건이 언제 일어날지 우리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언장이라는 것은 언제 닥칠지 모르는 그 상황, 나만 불편한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불편한 상황들이 계속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남은 이들을 배려할 것인가? 그것이 유언장을 쓰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정적으로 유언장은 다른 사람들이 대신 못 써줍니다. 내가 써야 합니다. 그래서 유언의 뜻이든 그 내용이든 내가 챙겨서 그걸 내가 남겨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남기는 것이 좋을까? 내가 충분히 고민을 해보지 않고 즉흥적으로 유언장을 쓴다? 좋은 답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언장을 쓰려면 저는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한 60 넘어서 70쯤 되면 그때서 쓰겠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나이가 젊든 연세가 드셨든 미리 지금부터 써보시는 연습을 하시라라는 겁니다. 매년 연말쯤 해를 넘기는 이 순간에 한번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1년을 이렇게 사놨고 지금 내가 내 통장을 들여다보니 내가 가진 게 이만큼이 있는데 만약에 내가 한 달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면 이게 어떻게 될까?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매년 써보시다 보면 매년 생각이 깊어지고 더 유언장이 정교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언장도 쓰는 연습이 필요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유언장을 쓰면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유언장을 쓰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냥 제가 제 손으로 글을 써도 됩니다. 자필 유언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필 유언장도 우리나라가 법적으로 인정하는 유언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 손으로 내 이름은 누구이고 이름과 주소와 생년월일과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내용들을 쭉 적어 내려가고 마지막에 내가 이 유언장을 적는 날짜 그리고 나의 서명, 자필 서명이죠. 그런 것들을 쭉 적으면 이거 자체로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쓰시게 되면 그 마지막 쓴 날짜가 최종 효력이 있는 유언장이 됩니다. 그 앞에 100장을 썼어도 다 옛날 거는 무효입니다. 마지막 쓴 유언장만 유효하게 된다는 거죠. 비용도 안 들고 간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진짜인지 어떻게 알죠? 라는 문제가 생기죠. 결국은 이게 진짜냐 아니냐 확인하게 되면 나중에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법원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검인 절차라는 걸 받아야 돼요. 이 유언장이 진짜였고 본인의 필체가 맞았고 이렇게 어떻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적인 유언장이라는 법적인 효력에 대한 근거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유언장을 그냥 쓰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쓰면은 아무리 써놓고 나서도 이게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피하셔야 되고 법적으로 유효하게 쓰셔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의 유언장은 5가지 형식으로 유효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민법에 보면 이 5가지 유효한 유언장의 방식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자필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자필. 어떤 경우에는 쓰시기 어려운 분들 또는 글자를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녹음 방식이 있습니다. 또 이 녹음이나 자필이 아니고 변호사 사무실, 그것도 공증이 가능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셔서 법적으로 유효한 공증 방식의 유언장을 쓰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걸 만약에 내가 죽을 때까지 감추고 싶다, 누가 미리 알게 하고 싶지 않다, 이러시는 분들은 비밀 유언장을 또 쓰셔도 돼요. 비밀 증서 방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유언을 한 거는 맞지만 이것들을 이제 다른 방식으로 또 남겨놓고 싶다 할 때 이제 부득이한 아주 긴급한 상황에서 이런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때 급하게 만들어야 되는 또 유언장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아주 손쉬운 방법으로 구수 유언장이라는 것들을 또 말해서 그걸 녹음해 놓는 방식으로 하는 유언장도 있습니다. 근데 그 유언장의 법적 요건은 민법을 보시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일반인들이 그거를 잘 안 찾아본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변호사들 중에는 이 내용들을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언장을 쓰실 때 내가 이게 법적으로 유효하냐 안 하냐 하는 것들은 전문가들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직접 본인이 법문을 읽을 수 있다 하시면 민법을 찾아보시면 거기 굉장히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유언장이라는 거를 남겨놓고 법적으로 유효하냐 아니냐라는 것을 나중에 고인이 돌아가신 후에 가족들이 그것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무효이었을 때, 무효가 되었을 때 사실은 소송과 쟁점들이 발생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근데 가장 많이 그 유효에 무효가 된 유언들의 케이스들을 보게 되면 아주 사소한 것들을 누락을 하신 거예요. 날짜를 안 적었다거나 또는 내가 서명을 안 했다거나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뭐 자필이면 자필로 했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대필을 시켰다거나 뭐 이렇게 그 법에서 요구하는 중요한 요건들이 있는데 그걸 꼼꼼하게 안 읽어보고 사소한 것들을 놓쳤을 때 무효 판정이 나더라라는 거예요. 챙기셔야 돼요. 그러려면 한 번 더 내가 스스로 법을 보셨다 하더라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더 좋을 거다라고 저는 권해드립니다. 사실 유언장을 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어떻게 쓰냐고요? 통장 다 꺼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들은 보험 다 리스트 정리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목록, 자동차, 아무튼 재산이 될 것들은 다 한번 적어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한테 어떻게 그것을 남기면 좋을지 적어 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대로 유언장에다가 반영을 하면 법적 요건만 갖추면 유언은 성립됩니다. 어떤 유언을 봤더니 유언장을 안 써놓은 유언 중에 굉장히 최악인 경우가 현금을 안 남겨놓고 부동산이 굉장히 많은 집안의 이야기인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부동산의 특징은 쪼갤 수 없다라는 거죠. 그냥 덩어리입니다. 덩어리이기 때문에 쪼개는 방법은 지분을 나누거나 어떤 사용에 관한 권한을 나누거나 그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제일 편리한 방법이 n분의 1로 나누는 거잖아요. 쪼개는 거. 근데 지분을 나누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죄송하지만 굉장히 값이 떨어집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제대로 남겨주는 사람이 잘 처분해 놓지 않으면 남겨놨다가 똥됩니다. 왜냐하면 지분을 쪼개놓게 되면은 서로 지분 가진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합의를 안 되면 가장 좋은 타이밍에 그 집을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가장 좋은 타이밍에 서로 지분을 가진 사람들끼리 사이가 좋으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감정이 상하게 되면 옆에서 팔자고 하는데 나 안 팔아 이렇게 해버리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면 세금은 계속 나가는데 세금을 낼 돈은 없습니다. 그리고 집은 있지만 서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사용할 수도 없고 팔 수도 없고 그냥 오래도록 그 집이 놔두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받는 사람도 없고 혜택 보는 사람도 없습니다. 남긴 사람도 무익합니다.
이렇게 안타까운 일을 너무 많이 보게 되면서 부동산 같은 경우 너무 많이 가지고 계시다. 미리 처분하시는 걸 고민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왜 못 처분하시냐? 양도소득세가 겁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쌀 때 사서 이만큼 집값이 올랐는데 지금 세금 내자니 너무 아까우신 거예요. 아까우시면 전문가를 찾아가십시오. 전문가들은 방법이 있습니다. 탈세를 하시라는 게 아니라 가장 적절한 절세의 방법을 찾으시고 또 그게 꼭 내 자녀에게만 가는 것보다 일부 사회로 환원을 하는데 사회를 환원하는 만큼 세금으로 약간의 혜택을 보고 그리고 자녀에게도 충분히 갈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방안에서 나에게 가장 좋은 선택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시라는 겁니다. 부동산에 관해서 세금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정보를 다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혼자 결정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정보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찾아가셔서 내가 재산 현황이 이런데 이 재산을 지금 쪼개서 나누자니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잘 모르겠다. 상담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기상천외한 굉장히 좋은 절세의 방법들이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유언은 한 사람의 평생이 남긴 어떤 재산과 사연과 스토리가 누군가에게로 넘어가는 일입니다. 그게 어떻게 종이 한 장으로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생각을 한번 정리를 해보십시오. 감정에 치우치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결정이 내가 후회할 결정이 아니신지. 두 번째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의 자녀였고 어떻게 태어나서 여기까지 왔는지. 내가 누구이고 나는 아빠이고 또는 엄마이고 나는 형제이기도 하고 누군가를 가르치는 사람이기도 했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내가 돌봐야 될 사람들이 누가 있는지 나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내가 남겨주고 싶은 것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시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돈을 준다, 재산을 남긴다 그러면은 내 가족 몇몇 사람한테 몽땅 몰아주는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하는 몇 사람한테만 돈을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서울대학교에서 근무할 때 어느 날 외국에서 편지가 한 통 날라왔습니다. 어느 외국 사람의 이름으로 내가 이제 이분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서울대에다가 일부 기부를 할 테니까 받아라라고 하면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누구시길래 서울대에다가 외국 사람이 기부를 할까 하면서 이제 쭉 상세하게 내용을 잘 읽어봤더니 이분이 과거에 한 10년도 넘은 시절에 한국에 잠깐 와서 계시는 동안 서울대학교와 고려대학교에서 교수님으로서 강의를 하신 적이 있으신 거예요. 그 한국에서의 삶에 좋았던 기간들을 기억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서울대학교와 고려대학교만 예뻐서 그 두 군데에다가 모든 재산을 다 주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재산을 분배하기로 했습니까? 그거 공개해 주실 수가 있습니까? 했더니 서류를 다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재산을 남기겠다고 하는 목록이 페이지로 A4 용지로 몇 장이 넘는 겁니다. 내가 아끼던 강아지는 옆집 누구에게, 돈 얼마는 옆집 내가 친하게 지내던 누구한테는 어떤 경비로 100불을 주셨으면 좋겠고, 서울대학교에는 얼마를, 고려대학교는 얼마를, 본인이 몸을 담고 있던 어떤 교직에는 얼마를 하면서 그 목록이 얼마나 많은지 읽다가 제가 지쳤습니다. 그 정도로 자기가 살면서 정말 소중했던 사람들, 소중했던 기억들을 하나하나 거기다가 기록을 하면서 그게 큰 돈도 있고 작은 돈도 있고 심지어는 내가 아끼는 물건도 있는 거예요. 그걸 거기다가 기증을 하거나 누군가에게 주어서 갖고 있는 동안 나를 좀 기억을 해달라. 이 메시지인 거죠. 저는 우리도 좀 그런 방식을 택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살면서 동네도 이사 많이 다니죠. 이 집 살고 저 집도 살아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굉장히 안타까운 게 이제 부모님과 내가 같이 살던 어린 집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릴 적 살던 집이. 그런 어릴 적 살던 집이 있는데 이사를 갔습니다. 또는 부모님이 여전히 그 집에 사시고 계시다가 저는 출가를 하고 나중에 이제 부모님께서 돌아가실 때가 돼서 자녀들이 부모님이 남기신 유일한 것이 그 집밖에 없어서 자녀들이 n분의 1로 지분을 쪼개서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지분을 쪼개서 받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 얘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 이야기입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은퇴를 하시고 나서 거제로 가셨습니다. 근데 평소에 이렇게 식물을 키우는 걸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꽃을 기르고 이렇게 화원처럼 뭔가 예쁜 것들을 막 이렇게 기르시는 그런 걸 취미로 하셨는데 그 이제 땅을 한쪽에다가 꽃을 기르는 땅을 만드시고 한쪽에는 조그맣게 당신이 사실 수 있는 공간을 집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에 이 조그만한 잔디밭 뭐 이렇게 만드셔서 그렇게 크지 않은 땅이지만 옹기종기 예쁘게 이렇게 꾸며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거의 아버지가 남기신 유일한 유산이었던 거죠. 근데 저희가 아버지 유산을 받으려고 이제 유산 정리를 쭉 하다 보니 나머지는 뭐 비용, 대출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현금은 별로 없는 거예요. 유일하게 그 땅과 집인데 저희가 사남매입니다. 사남매가 이 집을 4등분을 하면은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가 거제까지 가서 그 집을 지키지? 라는 생각이 들죠. 돌보지 않으면 집은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가 대표적으로 책임을 지라고 할까? 그러면 지분을 더 줘야 되는 거잖아요. 지분도 주지 않고 누군가한테 책임을 더 져라 하는 것만큼 무책임한 얘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세금을 내야 됩니다. 매년 세금 처리될 때마다 우리는 걷어가지고 세금을 내야 될 것이고 정작 그 집은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거냐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게 차라리 파는 게 낫겠다. 돈으로 팔자 하면은 아버지와의 모든 추억이 다 사라질 거라는 겁니다. 과연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게 지혜로울까요? 그래서 저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냥 이거를 마지에게 다 줍시다 라고 했습니다. 대신에 얼마 기간 동안은 팔지 마십시오. 우리가 명절 때마다 거기 모여야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그 집을 관리하고 계속해서 돌봐야 되고 세금도 내고 해야 되니까 그거를 이제 본인이 받는 혜택 대비 의무를 서로 그냥 이렇게 퉁쳐서 우리말로 퉁쳐서 그거를 한 사람이 책임지게 하고 대신 형제들이 살아있을 동안은 거기가 모일 수 있는 공간으로 우리가 쓰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역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휴가 때마다 아버지가 사시던 공간에 서재도 그대로 내버려 두고 그 주변에 있는 아버지가 사시던 모습을 너무 많이 훼손하지 맙시다라고 제안을 했고 다행히도 우리 형제들은 다 동의를 했습니다. 한 사람에게 몰아주기로. 그걸 팔아서 현금으로 몇 푼 쪼개서 갖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그게 삶의 질이 나아질 거냐에 대해서 자신이 없었던 거죠. 차라리 때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시간을 보내고 모일 때마다 아버지가 계셨던 곳을 추억하고 부모님의 이야기를 하고 화해를 나누는 게 더 좋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도 있고 한 사람에게 몰아줄 수도 있고 근데 그게 돈에 관한 생각만 조금 내려놓으면 다른 선택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려주고 싶은 분의 마음도 그랬을 거예요. 왜 못 물려주셨을까? 그거 누구에게 줘야 된다라고 본인이 결정하셨으면 제일 좋았을 텐데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잖아요. 그걸 누구에게만 물려줄까? 아마 결정을 못 하셨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는 이에게도 받는 이에게도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고 선택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재산이라는 게 생각보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돈이 많으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큰 돈을 좋아하면서 큰 돈을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시장 가가지고 콩나물 500원어치는 깎으려고 하면서 집 살 때 수수료는 잘 안 깎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이죠. 500원보다는 클 겁니다. 깎을 수 있는 금액이. 근데 우리가 부지런히 내가 계산하는 가계부에 자주 등장하는 그 숫자에는 익숙한데 내가 잘 만지지 않는 돈의 사이즈에 대해서는 감각이 없는 거예요. 희한합니다. 여러분들 100억의 감각을 아십니까? 또는 1조 원의 감각을 아십니까? 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모금을 했을 때 처음 받는 기부금의 단위가 1,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때는 1,000만 원이 정말 눈이 동그래질 수 있는 금액이었어요. 아니 나는 1,000만 원? 월급의 몇 배야? 뭐 이런 생각에 1,000만 원 벌기도 힘든데 누가 기부를 해 하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굉장히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을 받다가 어느 순간 1억 기부를 받기를 시작을 하고 10억 기부 100억까지 받아보니까 1,000만 원에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습다가 아닙니다. 제 간이 배 밖으로 나오는 거죠. 많이 다뤄보다 보면
그 숫자가 제 마음에서 이렇게 편안해지는 그런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평소에 잘 다뤄보지 않은 돈에 대해서는 감각이 없어요. 우리가 큰돈에 대한 감각이 없는데 그 큰돈을 다룰 때는 감각이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기어이 내 문제, 내 돈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누군가한테 그 돈에 관한 얘기, 나의 깊숙한 얘기를 잘 안 꺼낸다라는 거예요. 전문가 잘 안 찾아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낭패를 본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굉장히 좋은 취지로 기부를 하셨던 분들인데, 신문에도 굉장히 오랫동안 기사에 나왔던 이야기라서 이제 제가 얼마든지 이야기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황필상 선생님이라고 계셨어요. 이분은 그 예전에 좀 교차로라는 일간지가 있었죠. 이렇게 직업도 소개해주고 뭐 이렇게 그 직업 소개, 구인구직 많이 해주셨던 그런 뭐 신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걸 만드신 분이었고 이분이 굉장히 어려웠던 그 어렸을 적의 삶, 그걸 기억을 하고 본인이 굉장히 그 공부를 할 때 장학금을 받아서 공부를 했던 그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까지 유학을 갔다 오시고 한국에 다시 오셔서 교차로로 사업을 성공을 하신 이후에는 본인이 한국의 모교였던 대학에다가 전 그 교차로의 모든 주식과 재산을 거의 다 기부를 했습니다. 여기까진 좋았습니다. 근데 기부를 했는데 그 기부된 자산이 주식인 거예요. 근데 주식을 기부하는 일이 그 당시만 해도 흔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2000년대 중반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부를 했는데 이 기부가 주식이라는 이유로 세금이 한 140억 원이 나왔습니다. 기부를 거의 180억에서 200억 수준으로 기부를 하셨는데 세금이 100억이 넘게 나온 거예요. 이게 웬 말입니까? 라는 거죠. 왜 그렇게 돼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나라가 기부자한테 그렇게 세금을 물릴 수가 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정을 알고 봤더니 이 주식이라는 거는 굉장히 복잡한 맥락이 있는 거예요. 어떤 회사의 그 재산 가치를 측정하기도 하지만 경영권이라는 문제가 또 있죠. 여러분들 경영권에 관한 이슈를 굉장히 많이 들어보실 겁니다. 그래서 그 삼성이 경영권을 누구한테 승계를 할 때 지분을 어떻게 처분을 했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시잖아요. 주식은 그런 게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식이 누구한테 얼마나 가느냐는 것은 단순히 재산 가치가 가는 게 아니라 그 외에 다른 어떤 권리에 관한 부분들이 같이 얽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 주식의 증여, 기부 이런 것들을 굉장히 한도를 정해놓고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주식을 기부할 때 전체 그 주식 발행수의 몇 프로 이상을 넘기게 되면 세금을 굉장히 많이 과세를 합니다. 근데 이거를 몰랐던 것 같아요. 기부를 할 때 기부도 증여인데 증여라는 생각을 안 하고 기부와 세금 얼마나 복잡하겠어 하고 그냥 기부, 선한 일 하고 기부를 하셨던 거죠. 그게 140억 원이라는 세금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이유인데 결국 이분은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세금으로 소송을 하시고 최종 대법원 판결에서는 이분의 입장을 조금 반영을 해주시긴 했습니다. 바꿔야 된다. 이유가 없다 해서 그 소송이 그 이분에게 유리한 쪽으로 결과가 나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 세금 문제를 클리어하게 정리하지는 못한 상황에서 이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남기신 마지막 멘트가 너무 짠했습니다. 본인이 다시 돌아가서 또 기부를 이 상황이 된다고 하실 때 이 상황이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기부하라 하시면은 하실 겁니까? 라는 답변에 그래도 나는 하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남기셨어요. 얼마나 진정성이 넘치는 분이셨던 거죠. 기부를 하는 분들은 그런 생각들이 강합니다. 내가 어떻게 사회 보탬이 되거나 내 돈이 잘 쓰여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다루는 진짜 기술들, 전문적인 기술들을 모르면 좋은 취지가 굉장히 이상한 쪽으로 변형이 되더라, 안 좋은 결과를 보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제 유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유언을 남길까 하는 생각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재산 정리, 관계 정리 이런 것들이 섞여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돈은 어떤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은 그 돈이 형성되는데 또는 그 돈이 형성되기까지 과정에서 내가 만났던 사람들 그리고 가족들과의 삶 그런 기간들 시간적인 값들이 돈의 결과물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돈을 정리를 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소중한 관계를 한번 정리를 해보시자라고 저는 조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나에게 관계가 어떤 것이 소중하냐? 어떤 관계는 질이 높은 관계이고 어떤 관계는 내일부터 당장 하지 않아도 괜찮은 관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나에게 소중한 것들을 정리를 해보시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비디오 테이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사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고액의 기부자가 얼마 전에 저를 만났을 때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당신 집안이 일제시대 때 굉장히 유복한 집안이었는데 누구에게 이야기는 못한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복했다고 이야기를 하면 시선이 안 좋다라는 거죠. 근데 본인은 그 덕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배울 수가 있었고 그 당시에 자기가 남겨놓았던 부친께서 살아 계셨을 때 의사셨대요, 아버님께서. 근데 왕진 가방을 들고 어떻게 어려운 사람들 집에 왕진을 하셨는지 그런 기록들이 사진에 다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어려웠던 시절, 우리나라의 과거의 서울의 모습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개인의 기록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훌륭한 사료잖아요. 근데 이거를 돌아가신다고 해서 자녀들이 잘 모르고 함부로 관리를 하거나 이걸 그냥 그 오프라인 예전에 그냥 사진이죠. 이 사진을 그냥 그대로 남겨놓는다면 언젠가는 빛이 바래고 사료로도 가치가 없어질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거를 디지털라이즈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디지털로 만들어서 어딘가 유물로 남겨놓고 싶고 그걸 잘 관리하고 싶다. 이런 부탁을 저에게 하시기도 했습니다. 나에게 소중한 생각들, 장면들, 기록들 그런 것들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목록을 한번 작성을 해보시라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유동성이에요. 재산 가지고 계시죠? 집, 좋습니다. 아파트 좋습니다. 근데 유동성이 있습니까? 라는 겁니다. 내가 노후를 살아가면서 또는 그것을 누군가한테 물려줄 때 현가화해서 뭔가를 할 수 없다면 그거는 심각한 트러블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봉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유동성이라는 거 얼마나 빨리 현금으로 환가를 할 수 있느냐 묵은 재산일수록 어렵다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동성 고려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게 어떤 방식의 정리이든지 누군가 주변 분들한테는 힌트를 미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유언장을 쓰려고 한다. 내가 이렇게 재산을 남기려고 한다. 할 때 가족들과 특히 가까운 가족들에게는 미리 언지를 주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거를 자녀들이 알고 아버지가 누구한테 주셨는데 나한테 미리 상의 안 했다? 굉장히 서운한 거예요. 그리고 그 받은 사람과 덜 받은 사람 사이에 간격이 굉장히 벌어집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으나 추측만이 남아있거든요. 근데 그 추측이 분쟁을 일으키고 불화를 일으키더라라는 거죠. 반드시 가족들에게 상의하시거나 나중에 언제라도 주시는 게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불화를 일으키지 않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